바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서 조국 전 장관을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그것도 기사를 띄우면서 시각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형철의 배신, 유재수 기관 통보는 박형철의 의견이었다. 네, 유재수 감찰건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계속 감찰 혹은 수사 의뢰를 주장하는데도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키고 기관 통보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달랐죠.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결정한 기관 통보는 바로 박형철 비서관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박형철은 유재수 건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했고, 이때 수사 의뢰, 감사원 이첩, 기관 통보 등 3가지 방안을 조치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감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부릅니다.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과 셋이 함께 논의한 끝에 박 비서관이 제시한 3가지 방안 중에 기관 통보로 결정한 것뿐이죠. 보고서에 조치 의견을 담았다는 것은 곧 감찰이 종료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지난 1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었죠. 유재수 건에 대해서 감찰 불응과 잠적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감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치 의견을 담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건 바로 박형철 비서관이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그 기관 통보를 포함한 조치 의견을 정리해 보고하기 전까지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은 그 어떤 의견도 갖고 있지 않았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거는 결국에 박형철이 주도한 일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박형철 비서관은 수사 의뢰를 우선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기관 통보 역시 적절한 조치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고, 최종적인 기관 통보 결정에 대해서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최초의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바로 1년 전입니다. 2018년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당시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게을물을 흐리고 있다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이 사건의 진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던 게 바로 그 박형철 비서관이었던 겁니다. 네. 이 모든 거를, 이 사안의 진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박형철 비서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파악한 진상은 모두 박형철 비서관이 정리해서 보고한 내용이었고, 실제로 당시 직접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브리핑까지 하면서 격앙된 어조로 김태우가 제기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은 김태우가 제기한 내용을 포함해서 감찰 업무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요. 감찰 업무는 민정수석실의 여러 업무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찰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여 지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감찰 업무는 본질적으로 박형철 비서관이 관장했던 업무이기 때문이죠. 문제가 불거질 당시에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결정한 조치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감찰 경위와 경과에 대한 내용은 세세하게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박형철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한 내용도 박형철 비서관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검찰 출두 직전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박형철, 유재수 건이 다시 떠오른 건 10월 30일 서울 동부지검이 대보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부터였는데요. 검찰은 이 압수수색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죠. 모든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박형철이 18년 12월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1월 중순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런저런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질 때도 당연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박형철 비서관이 11월 27일 사표를 낼 때에도 박형철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1월 28일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의혹이라며 결국 고위공직자에게 사실상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한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감찰 중단은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였으며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라며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요지로 진술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검찰이 이 진술을 토대로 모든 판을 짜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검찰이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박형철의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 실제 있었던 사실로 확인된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한두 번의 입장문을 낸 것 외에는 언론을 통해 정해지는 확인되지 않은 검찰 진술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형철이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뒤덮었을 때도 철저히 항고했었죠. 왜냐하면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박형철의 검찰 진술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난 12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 청탁 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정면으로 답변했고 더 이상 박형철을 믿고 보호해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도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죠. 결국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와 전혀 다른 내용이 실제 사실이고요. 유재수의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백원우 비서관이 그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했고 박형철 비서관도 중간 보고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으며 결국 조국 전 수석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백원우 비서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라고 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에 전화건은 감찰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전화와 감찰 진행 여부를 결부시킨 논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화와 관계없이 감찰은 계속 진행이 됐고 박형철 비서관이 17년도 11월에 이르러 감찰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 의견을 담은 최종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한 거였죠. 결국에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박형철이 모든 걸 지휘하고 쭉 얘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1년 만에 지난해 12월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뒤통수를 세게 친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백원우 비서관의 말을 지나가듯 전한 것이 전부였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박형철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말을 박형철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말했다면서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 박형철의 진술을 토대로 온갖 사실들을 억지로 꿰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다들 아시겠지만 나는 모른다 이 한마디를 근거로 해서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수 건을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한 것도 오로지 박형철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거죠. 그렇다면 전 대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검사는 그냥 남들이 한마디 한 걸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다면 여태까지 왜 그 노력을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는지 제가 대묻고 싶어요. 그래서 유재수 건에 대해 스스로 청와대 내에서 설명해왔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소위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핵심 열쇠를 바로 박형철의 뒤통수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실제로 과거 2018년 12월 19일에 박형철은 김태우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청와대 춘추관을 찾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라는 말로 브리핑을 시작했고요. 이때 당시엔 제 명예를 걸고까지 말하고는 울컥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박형철은 검찰 출석 직전까지도 사건의 진상을 다시 확인하려는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아무 문제 없는 일처리였다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최초 문제가 불거졌던 18년 12월부터 19년 11월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까지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유재수 감찰의 경위와 조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가 왜 검찰 조사실에서 변하게 됐는지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협박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애초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상황에선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지금 실제로 이뤄졌고 언젠가는 재판정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서 조국 전 장관과 마주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과연 그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을 마주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박형철이 모든 걸 주도하고 박형철의 업무였다는 겁니다. 이 감찰이.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은 이 박형철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결정을 한 거고요. 결정권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맞지만 그 결정 이외에 어떤 중단을 하라거나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결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한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유재수 감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했던 박형철이 저렇게 갑자기 뒤통수를 쳤는데 여기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은 애초에 감찰을 하는 자리가 아니죠. 조국 전 민정수석은 특히나 그 민정수석의 업무가 이것저것 되게 나뉘는데 감찰은 반부패 비서관실의 업무가 또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감반 감찰인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업무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 그것도 이 비서관실도 되게 또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박형철이 관장에서 해온 거를 중간중간 이제 복원했겠죠.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도 언뜻 그 상황들은 기억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제도 개혁을 하려고, 또 검찰 개혁이나 국정원 뭐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하려고 그런 업무를 주로 맡아서 들어간 거지, 이 감찰을 막 무마했다는 거 보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박형철이 3가지 안을 낸 거를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셋이서 같이 얘기를 해서 판단 내렸다. 이게 결국엔 사건의 핵심이고, 사실 들여다보면 박형철의 뒤통수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요약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인걸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의 그 변호를 하는 분의 법무법인에 박형철이 최근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박형철의 뒤통수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도 제가 따로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견제 제도와 공수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께 출범을 할 예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혀온 공수처 설치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지난 96년 20년이 넘었죠.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 방지 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된 겁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그 4+1 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고 찬성 160명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은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고요. 결국 그래서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에는 진짜 대통령과 이런 지인들, 그런 분들과 또 국회의원, 대법원장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요. 특히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6개월 후인 내년 7월쯤에 출범할 예정이고요.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자유당은 본회의 예정 시간인 오후 6시쯤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터무니도 없는 짓이었죠. 그래서 자유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한 막판에 발악을 펼쳤지만 당연히 얼토당토 않는 짓이었고요. 이후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에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들어갈 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퇴장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 양반들 볼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가더니 갑자기 꼬장을 부리는데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거라면서 여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자유당은 즉각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전히 꿈에 부풀어 있고요. 이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날치기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그저 앞으로 그냥 목 길게 빼고 공수처를 이제 기다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순께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보면 1월 3일 내지 6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신청을 해놨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의원직 소총 사퇴 의미 없어 자유당 한강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뭘 했냐라며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NS에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하더니 무기력하게 모두 져버리고 이제는 어떡할 거냐고 반문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당을 제외한 160명입니다. 160명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요.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가 없어서
야당이 존재 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와중에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자유당이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했습니다.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고 또 때를 썼는데요. 이 4+1 협의체가 공수처법안을 처리한 데 반발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처리가 앞에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날치기 된 데에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목 쭉 빼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서의 이 더러운 정치 있잖아요. 이 반대를 위한 반대. 항상 그 발목 잡기만 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네거티브 정치죠. 부정적인 것만 자꾸 다루고 공격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정치 혐오나 정치 무관심증이 또 많아지고. 이제는 저런 인간들 그만 봐야죠. 예. 황교안 씨는 같은 황씨인 것도 수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황나 역대급 최악의 우파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땐 눈치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전부 다 저 양반들 다 목 쭉 빼고 기다려야죠. 일단은 그 검찰 그 개혁, 그 공수처 법안도 중요한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이후로도 언론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자기네들 끼리 계속 기사 받아쓰고 검찰하고 언론하고 한편 돼갖고 맨날 그 바다만 쓰면서 자기가 뭐가 이제 뭐라도 될 마냥 그 목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그런 기자들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막 진짜 취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기서 그 진짜 받아쓰기만 하는 받아쓰기 시험을 보라고 하지 차라리. 그러면 다른 직업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받아쓰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하면서 타자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차라리 제가 받아쓰기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맨날 그 받아쓰기만 하면서 자기 기자라고 목 빳빳하게 세우고 어떻게든 뭐 떨어지는 거 없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월급 따박따박 타가고 국민들 우습게 알고 그런 양반들도 좀만 기다리면 이제 개혁 대상입니다. 지금 남일이라고 또 막 손절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그 다음 개혁 대상이니까. 아마 이걸 보고 계신 기자들도 계시겠죠.